1779년 초여름 새벽, 창덕궁 깊숙한 곳, 대조전의 촛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궁녀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한 소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겨우 12살. 아직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높은 품계의 후궁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상복을 입으라고.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이 술렁였습니다. 12살 후궁의 죽음이 왜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특이한 후궁. 왕비를 간택할 때나 거치는 삼간택의 모든 절차를 거쳐 단번에 일품 빈의 자리에 오른 소녀.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남자였습니다.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단 석 달 만에 조선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추락했습니다. 한 가문의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아이의 요절이 어떻게 왕조의 권력 지도를 뒤바꿨는가? 정조는 왜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신하의 12살 여동생을 최고 품계의 후궁으로 맞이했는가?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 창덕궁의 높은 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가 기록한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한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조선 최장수 왕의 시대가 끝나고 25살의 젊은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그러나 그가 왕좌에 앉기까지의 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762년 여름, 당시 11살이었던 세손은 경희궁 뒤뜰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8날 동안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손은 할아버지 영조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왕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되었고 세손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궁궐 안은 파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은밀하게 세손의 왕위 계승을 막으려 했습니다. 세손을 둘러싼 위협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 위험한 시기 세손의 곁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국영. 1760년 문과에 급제한 그는 세손 시강원의 관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관원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달랐습니다. 홍국영은 세손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밤늦도록 서책을 읽는 세손을 보좌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세손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객이 세손의 처소 근처에 침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국영은 직접 검을 들고 세손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세손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조 말년 세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을 때 홍국영은 세손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습니다. 신임은 두터웠고 권한은 점점 커졌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즉위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왕은 홍국영을 불렀습니다. 승정원 부승지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도승지로 승진시켰습니다. 왕명을 출납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국영은 금이영 대장을 겸직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대의 지휘권까지 손에 넣은 것입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사권과 군권을 동시에 쥐었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실권은 이제 홍국영에게 있다는 것을. 정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즉위 초 왕권은 불안정했습니다. 노론 벽파는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조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 필요했습니다. 홍국영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정조가 원하는 인사를 단행했고 반대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대신들이 떨었습니다. 궁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홍국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권력은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1778년 초봄, 홍국영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왕의 후궁으로 보내기로.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의 혈연 결합. 그것은 영구적인 권력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너무 어렸습니다. 12살. 후궁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1778년 여름, 창덕궁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새로운 후궁을 간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조는 즉위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중전 효의왕후 김씨가 계셨고 후궁을 드리기에는 이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후궁 간택이 삼간택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간택. 이것은 왕비를 뽑을 때나 거치는 정식 절차였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발하는 엄격한 의식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후궁을 삼간택으로 뽑은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궁은 대개 왕의 눈에 띄어 간단한 절차로 입궁하거나 혹은 궁녀 출신이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조는 마치 왕비를 간택하듯이 후궁을 뽑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왕실과 특정 가문의 동맹을 공식화하는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가문이 누구인지 조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778년 6월, 마침내 간택이 끝났습니다. 선택된 소녀는 홍낙춘의 딸이었습니다. 홍낙춘. 그는 바로 홍국영의 아버지였습니다. 간택된 소녀는 홍국영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왕실의 여성들은 개인 이름 대신 궁호나 품계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12살에서 13 사이였다는 것뿐입니다. 어린아이와 소녀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간택이 결정되자 궁중은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궁은 낮은 품계에서 시작합니다. 종사품 수건으로 입궁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자녀를 낳으면 점차 품계가 올라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의 여동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입궁하자마자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원빈. 그것이 그녀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창이라는 궁호를 받았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입궁과 동시에 최고 품계를 받은 후궁.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실과 홍씨 가문의 정치적 결합을 상징하는 존재임을 의미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납체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왕이 신부 집안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보통 후궁의 경우 이 의식은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조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왕이 친히 후궁의 납체례에 임한다는 것.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납체례가 끝나고 며칠 뒤 소녀는 가마를 타고 창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12살 원빈 홍씨. 그녀가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홍국영의 권력은 혈연으로 왕실과 연결되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홍국영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불안한 시선들이 교차했습니다. 중전 효의왕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한 지 이제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후사도 없는 상황에서 왕이 후궁을 드렸고 그것도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갖춘 후궁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홍씨 가문 출신이었지만 홍국영과는 다른 계파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홍씨가 왕실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정조의 가장 강력한 측근의 여동생이. 대왕대비전도 술렁이었습니다.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지했고 정조를 경계했습니다. 홍국영의 권력 확대는 곧 정조의 왕권 강화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정순왕후에게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원빈은 이 모든 정치적 파장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살 소녀는 갑자기 궁궐에 들어와 일품빈이 되었습니다. 궁중의 엄격한 예법을 배워야 했고 왕을 모시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았고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348일이었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창덕궁의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778년 6월부터 1779년 5월까지 원빈 홍씨가 궁궐에서 보낸 348일. 역사는 그 시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입궁과 죽음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정황과 궁중 생활의 관례를 통해 그녀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궁 초기, 소녀는 숙창궁이라는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일품빈에게는 독립된 거처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높은 품계는 더 많은 제약을 의미했습니다. 매일 아침 원빈은 중궁전에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효의왕후를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의례였지만 동시에 궁중 위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2살 소녀는 자신보다 고작 4살 많은 왕비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왕 데뷔 전에도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를 뵙는 것이었습니다. 데뷔 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을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홍국영과 정조를 경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원빈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궁중의 하루는 엄격한 시간표로 짜여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하고 언제 왕을 아련하는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에게 이것은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큰 압박은 후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후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빈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은 후궁에게는 그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어렸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왕은 당시 27살이었습니다. 12살 후궁은 왕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치적 동맹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였을까요? 기록은 침묵하지만 정조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78년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원빈은 궁중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궁녀들이 곁에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오빠 홍국영은 궁궐 밖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내명부의 담장 안에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1779년 봄이 왔습니다. 소녀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아팠고 점점 쇠약해졌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불려왔을 것입니다. 약을 지어 올렸을 것입니다. 홍국영도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약재를 구하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정조도 깊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5월 초 그녀는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숙창궁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궁녀들은 밤을 새워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교대로 진맥했습니다. 1779년 음력 5월 7일 날이 밝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각 13살 원빈 홍씨는 창덕궁 숙창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입궁한 지 정확히 34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궁녀가 뛰어나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중궁전에, 그 다음 편전에. 정조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왕은 어린 빈의 주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르라고. 모든 대신이 상복을 갖추라고. 새벽에 창덕궁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빈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판을 뒤엎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원빈의 죽음 소식을 들은 홍국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친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는 슬픔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홍국영은 즉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궁중라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원빈을 가까이에서 시중들던 궁녀들이었습니다. 추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홍국영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빈께서 병환 중에 무엇을 드셨는가? 누가 약을 올렸는가? 원빈의 처소를 출입한 자가 누구인가? 질문은 신문이 되었고 신문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은 떨었습니다. 홍국영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궁녀들은 울며 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법대로 했다고, 원빈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지만 홍국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빈의 죽음에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원빈이 단순히 병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해로 죽었다면 그것은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덕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궁녀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홍국영의 추문은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결국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습니다. 원빈은 그저 병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국영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례였습니다. 조선시대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산 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홍국영은 원빈의 장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에 대해 예조에 지시했습니다. 원빈의 장례는 일반적인 빈의 예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홍국영이 제안한 것은 궁원제였습니다. 이것은 왕후나 왕세자에게 적용되는 격식이었습니다. 후궁에게 이런 예를 적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조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홍국영에게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정은 침묵했고 장례는 홍국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중순 원빈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상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예법을 뛰어넘는 장례였습니다. 홍국영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홍국영은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조정을 경악시켰습니다. 원빈에게 양자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후궁에게 양자를 세운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홍국영이 제안한 양자는 상계군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장남이었습니다. 왕실의 직계 혈족이었습니다. 정조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자 책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후계 구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정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중전 효의왕후도 아직 후사를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정조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왕위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정조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상계군 이담은 원빈 홍씨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호를 받았습니다. 완풍군.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은 전주를 뜻했습니다. 전주 이씨, 조선 왕실의 성씨였습니다. 풍은 풍산을 의미했습니다. 풍산 홍씨, 홍국영의 본관이었습니다. 완풍군. 왕실과 홍씨 가문을 하나로 묶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습니다. 만약 정조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완풍군이 유력한 후계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홍국영은 사실상 왕실의 외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구적인 권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홍국영이 지나치다고, 이것은 왕통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조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이 홍국영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중궁전도 불안했습니다. 효의왕후는 아직 젊었지만 완풍군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왕후가 후사를 낳기 전에 왕이 승하한다면 그녀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왕 데뷔 전에 정순왕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정의 노론 대신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국영을 탄핵하라고, 그의 권력을 견제하라고. 1779년 여름과 가을, 궁궐 안팎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빈의 죽음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전국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홍국영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도 느꼈을 것입니다. 홍국영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권력의 균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1779년 가을, 음력 9월, 정조 즉위 3년째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낙엽이 궁궐 마당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궁궐 안의 권력 지형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홍국영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도승지 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직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죽음으로 상심이 크니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원빈의 장례를 둘러싼 논란, 완풍군 책립에 대한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 내부의 압력. 이 모든 것이 홍국영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의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흑발봉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흑발봉조하. 이것은 공신이나 원로 대신에게 내리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벼슬은 물론하지만 높은 예우를 유지하며 국가의 중요한 일에는 자문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흑발봉조하의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젊은 신하에게 이런 예우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조가 홍국영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나라.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 홍국영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궁궐을 드나들었고 정조를 아련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우받는 원로였지만 실질적 권력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779년 겨울이 지나고 178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조정의 공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홍국영의 그림자가 옅어지자 그동안 침묵했던 신하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월 어느 날 사헌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홍국영의 권력 남용을 탄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인사를 제멋대로 했다는 것, 왕명을 빙자해 사사로이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 탄핵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간원에서도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원빈의 장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례를 무시하고 격을 넘는 장례를 치렀다는 것, 그것이 궁중의 법도를 어지럽혔다는 것. 또 며칠 뒤에는 홍문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완풍군 책립을 문제 삼았습니다. 죽은 후궁에게 왕실의 종친을 양자로 삼은 것은 왕통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이것은 종사의 대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3사의 탄핵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신하가 동시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배후에는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국영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곁을 지킨 신하였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호했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홍국영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완풍군 책립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발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월 어느 날 왕은 홍국영을 불렀습니다. 왕과 신하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홍국영은 다시는 궁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 정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홍국영의 모든 직책을 박탈한다. 흑발봉조하의 예우도 거둔다. 그리고 한양을 떠나 외지에 거처하라. 사실상의 유배 명령이었습니다. 죄목이 나열되었습니다.
첫째,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하여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혔다. 둘째, 원빈의 장례를 과도하게 치러 왕실의 법도를 문란하게 했다. 셋째, 완풍군 책립을 통해 왕위 계승 구도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다. 넷째, 궁중 나인들을 가혹하게 추문하여 궁중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홍국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그가 이제는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달이었습니다. 1780년 2월 홍국영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집 앞에는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홍국영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쓸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여동생 원빈이 죽은 지 정확히 1년도 되지 않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완풍군 이담의 양자관계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상계군이 되었고 홍씨 가문과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왕실과 홍씨 가문의 혈연 결합이라는 홍국영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이라는 칼을 버린 뒤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젊은 문신들을 키웠고 신하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홍국영의 몰락은 원빈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요절이 권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348일의 짧은 후궁 생활. 그 짧은 시간이 남긴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원빈 홍씨와 홍국영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역사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들은 지금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조는 진심으로 홍국영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원했을까요? 왕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조에게 홍국영은 필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즉위 초 전국은 불안정했고 왕권은 약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고 노론벽파는 정조를 견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측근이 필요했습니다. 홍국영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원빈의 책봉은 그 충성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홍국영을 더욱 깊이 자신의 편으로 묶어두는 정치적 행위였을 것입니다.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된 신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질문. 원빈에게 삼간택과 일품빈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징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형식은 곧 내용이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정당한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원빈의 책봉이 왕비급 절차를 거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후궁 간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실과 홍씨 가문의 정치적 동맹을 공식화하는 국가 의례였습니다. 일품빈의 품계는 그 동맹의 무게를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원빈은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요? 사료는 병사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없습니다. 홍국영이 궁녀들을 추문한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의문을 품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히 병으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많았고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궁중 생활의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12살 소녀에게 궁중의 엄격한 예법과 정치적 압박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더 어두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를 입혔을 가능성. 원빈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중궁, 대비전, 그리고 홍국영을 견제하려는 세력들. 하지만 이것은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역사는 침묵합니다. 네 번째 질문. 완풍군 책립은 정말 왕위를 노린 것이었을까요? 사료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풍이라는 군호 자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전주 이씨와 풍산 홍씨를 합친 이름. 이것은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라 왕실과 홍씨 가문의 융합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정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후사 없이 승하한다면 왕위는 반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풍군은 정조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원빈의 양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유력한 후계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완풍군이 왕위에 올랐다면 홍국영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사실상의 외척이었습니다. 왕의 양모의 오빠. 이것은 영구적인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홍국영의 야망은 그 정도까지 뻗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정조는 왜 홍국영을 버렸을까요?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왕은 신하를 필요로 하지만 신하가 너무 강해지면 왕권을 위협합니다. 홍국영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권력도 너무 커졌습니다. 원빈의 죽음 이후 홍국영이 보인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장례, 완풍군 책립, 궁녀 추문. 이 모든 것이 조정과 왕실 내부의 반발을 샀습니다. 정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홍국영을 계속 감싸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신뢰를 잃고 왕실 내부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제 홍국영 없이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위 초의 불안정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균형 잡힌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잘라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냉혹함입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과 균형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만약 원빈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역사의 가정을 하는 것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원빈이 살아서 왕자를 낳았다면 홍국영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왕자의 외숙이 되었을 것이고 그 왕자가 훗날 왕위에 오른다면 홍국영은 최고의 외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정조의 통치는 어땠을까요? 왕권은 더 강했을까요? 아니면 외척의 간섭으로 약해졌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원빈의 죽음으로 그 가능성은 사라졌고 정조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1779년 5월 7일 새벽, 창덕궁 숙창궁에서 한 소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정확히 348일의 후궁 생활로 요약되었습니다. 13살. 아직 꽃도 피기 전에 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삶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한 권신이 몰락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었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이라는 칼을 버리고 새로운 통치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홍국영이 떠난 뒤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젊은 문신들을 등용했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더 이상 한 명의 측근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원빈의 죽음과 홍국영의 몰락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 한 사람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마저 위협받는다는 것. 이 교훈은 정조의 나머지 통치 기간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원빈 홍씨의 무덤은 처음 인명원에 조성되었다가 후에 서삼릉 인근으로 천장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작은 봉분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성물도 거대한 비석도 없습니다. 다만 원빈지묘라는 작은 표석만이 그녀가 누구였는지 알려줄 뿐입니다. 그 무덤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은 봉분 아래 잠든 소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오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궁중 생활이 힘들고 집이 그리운 12살 소녀였을까요? 역사는 대개 큰 사건, 큰 인물을 기록합니다. 전쟁과 개혁, 왕과 영웅. 하지만 때로 역사는 작은 죽음을 통해 더 큰 진실을 보여줍니다. 원빈 홍씨의 348일은 조선 후기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충성과 배신, 왕과 신하, 혈연과 정치.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곳이 궁궐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권력 게임 속에서 한 소녀의 목숨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정조는 원빈의 죽음 이후에도 24년을 더 통치했습니다. 화성을 건설했고 문화를 진흥했습니다. 규장각을 통해 인재를 키웠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훌륭한 개혁군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치적의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희생, 인간적 희생. 원빈 홍 씨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홍콩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왕에 가장 가까운 신하였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게입니다. 권력은 책임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 그 희생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것이고 때로는 어린 소녀의 것입니다. 1779년 초여름 새벽 창덕궁에 내려앉았던 침묵. 그 침묵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원빈 홍 씨. 우리는 그녀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어떤 성격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를 원빈 홍 씨로만 기록했습니다. 품계와 성씨,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덧없는지. 348일,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조의 통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서삼릉 인근 야산 어딘가에 원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찾는 이 없는 조용한 곳에,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그곳에 13살 소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인간에 대한, 정치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1779년 5월 7일 새벽, 창덕궁에서 꺼진 작은 촛불 하나. 그 촛불이 꺼지면서 거대한 권력의 불꽃도 함께 꺼졌습니다. 이것이 원빈 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348일의 후궁 생활. 그리고 그것이 남긴 영원한 물음표. 오늘의 이야기가 괜찮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싶습니다.